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미자입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올해 했던 연구는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 가능성 탐색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 문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학습자 주도 혹은 학생 주도, 학생 중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개념이 모호하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실체가 무엇이지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도성 하면 이런 단어들이랑 유사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자율성, 자기주도성, 학생이 이끄는 것, 학생이 주도하는 것. 보통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울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배울지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주도성, 자율성, 학생이 이끄는 것 이런 개념들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택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선택할 수 없는 학생들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책임도 선택한 존재에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학생 스스로 지는 것이 바른 방향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많이 논의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사 주도와 학생 주도는 반대인가? 학생이 뭔가 배움을 주도하면 교사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교사 주도는 강의식 수업, 학생들이 수동적인 거, 학생이 교사에게 의존적인 거, 학생 주도는 참여적이고 능동적이고 독립적일 때 학생 주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로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도한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주도일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 같고 이 방법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 해결 수업, 문제 해결 기반 수업, 현상 기반 수업 이런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교육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이제 학습자 주도성, 학생 주도성을 이야기할 때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 빠른 변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공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고 교사의 역할은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택과 자율의 강조 그리고 학생 주도는 교사가 주도하지 않는 것, 교사가 뒤로 빠지는 것이라는 이런 대립구도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될 때 공교육의 역할과 교사의 위치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가졌던 질문은 이것인데요. 공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이어야 하고 왜 필요할까? 이런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담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좀 기원을 살펴보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공적으로 공교육의 영역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공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이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담론의 사상적 흐름도라고 그냥 쭉 지도를 그려보았어요. 근데 학습자 주도가 새로운 개념 같은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은 90년대 말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학습자 주도라고 설명할 때에 그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이 학습자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자 중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이제 쭉 지도를 그려봤는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루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 그리고 듀이의 경험이론, 그리고 구성주의, 그다음 학습자 중심 교육을 거쳐서 이제 80년대 열린 교육, 그러니까 정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열린 교육, 그리고 90년대 학습주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평생학습 담론이 학습자 중심 교육과 만나게 되면서 이 학습자 주도 학습까지 이어지게 온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학습자 주도를 강조하게 된 맥락은 미래교육 담론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래 핵심 역량으로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습자 주도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학습자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츠와 내용을 맞춰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진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의 맥락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주도성 담론이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를 하게 되었을까인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정부와 경제기구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경제기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 주도성, 학습자 주도, 학습자 중심과 관련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경제 권력이 경제계가 크게 관여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90년대에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 교육 정책에서도 경제계의 권력이 커지면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5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5.32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자율과 책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경쟁에 의해서 학교들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 학습자 주도성의 담론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제 개발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일종의 어떤 경제를 개발시키는 수단으로, 그런 측면에서 경제기구가 이 학습자 주도성 담론을 주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과 또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석한 결과는 이것인데요. 경제계에서 자율과 책무는 규제 완화이죠. 그래서 경제계에서 말하는 자율은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자율인데, 교육계에서 특히 한국에서 자율은 그 이전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의 반대급부로서의 자율이라는 의미가 교육계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 경제계에서 말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자율이 획일적 교육의 반대 개념인 자율로 정책화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학습자 주도성 담론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되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학습자 중심 원리에서 강조했던 것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학습자의 자유,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개별성에 맞춘 선택, 그리고 평생학습자로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되면서 학습자는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율은 무한 경쟁, 선택은 계층의 양극화, 그리고 개별화는 가르침의 주변화, 평생학습은 자기개발이라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 학습자 주도, 학습자 중심이 가지고 있는 담론이 어떻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학습자 주도성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논의를 거쳐서
포착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삶의 주도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시민 양성은 결국은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는 전제 위에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일 텐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성숙하게 존재하고 함께 서로 존재할 수 있는 능동적 실천을 이끄는 힘이 결국 삶의 주도성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의 내용으로서 삶의 주도성이라는 점을 하나 꼽았고요. 두 번째는 발현적 현상으로서의 주도성인데요. 흔히 주도성을 이야기하면 개인의 역량으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역량, 이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저희는 연구에서 이 주도성을 발현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학생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사회적이고 구성적인 것. 그러니까 학생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 주도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자 주도성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하나는 내용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자유로서 잠재 가능성, 즉 이것이 이제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화, 경제, 자기개발 등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되어 온 학습자 주도성을 총체적 잘살기, 함께 서로 잘 사는 것이라는 교육적 지향으로 교육적 지향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다룬다면 공교육이 가져야 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강제적으로 개인의 욕망을 공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건 스피박이라는 학자가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래서 전환의 방향이 성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공교육과 교사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자 주도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의 과정인데요. 발현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고유성과 맥락을 고려하고 또 교육적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게 그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되는 과정에 관한 개념 지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그 과정, 발현 과정,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관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력을 바탕으로 다름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서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욕망을 비강제적으로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학습자 주도성의 내용이라고 보았고요. 발현되는 과정은 주체와 양상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발현될 수 있지만 공동으로도 집단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학습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와 학생이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누었고 양상은 익힌 몰입 한구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학습자 주도성은 하나의 정해진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현재에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 뒤에 제가 PPT를 잘못 가져왔나 봅니다.
이 뒤에 제가 이제 학습자 주도성의 촉진과 저해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학습자 주도성의 촉진과 저해 요인을 저희가 이제 뭐 학생, 교사 그리고 연구자 집단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서 밝혀봤는데요. 그걸 이제 학습자 주도성이 촉진되는 요인으로는 사고가 촉진되는 상황,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 교사의 학습이나 동기 설계, 그리고 교차적 관계. 이거는 교사가 어떤 때는 학생과 친구이고 또 동료이고 하지만 교사이고 또 어른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서적 지지, 소통과 존중 이런 것들이 학습자 주도성의 촉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해 요인으로는 일방적인 존재, 그리고 경쟁적인 교육 문화, 분절적 교육 과정, 교사의 고정관념, 그다음에 사회 불안과 불평등 등을 학습자 주도성의 저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자 주도성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변형으로부터 탈피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존재하고 연결되는 경험의 장으로 공교육의 장이 학교가 교실이 그리고 마을이 장소화 될 때 모든 학습자가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곧 학습자 주도성의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주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사-학생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한 관계가 아니라 교차적으로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교수자이기도 하고 학습자이기도 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을 이제 그리고 학습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학습은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세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세계를 알아가고 기존의 문화를 학습하면서도 그 학습자 혹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 더 나은 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이 학습이라고 보았고 또 교육적 개입으로 시작되지만 학습이라는 것은 우연적에 의해서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교사 전문성도 이제 이 다른 상황이 달라지고 학습자 주도성을 이렇게 전제하게 될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천적인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성찰과 반성의 과정 속에서 계속 확장적으로 자신의 어떤 실천적인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 전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양희자